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사한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찌양 사건 아시죠? 네. 그 전 남자친구한테 4년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했던 찌양 사건. 그리고 또 연인이란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집을 임대하려는데 전세를 놓을지 또 월세를 놓을지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현지 시각입니다. 21일 기준으로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 앞둔 이 현직 대통령이요. 이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대선판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현직 리턴 매치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돌연 사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돌연 사퇴, 이 발단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이 TV 토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이 바이든은요, 이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이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그리고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내 지지도가 급속도로 이탈한 것이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이 국가와 당의 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로써 50여 년의 정치 인생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리스 부통령이 그냥 이렇게 후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로 지금 1순위로 뽑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주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죠. 이 해리스 부통령이 1순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내부도 굉장히 분주한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의 다른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그간은 이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던 선거운동 전략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요. 바이든보다 내가 더 이기기 쉬운 상대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자신의 아내와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요, 이 대출 상환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특수상해를 하는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은 술이 취한 채로 차를 몰아서 카페에 돌진을 했고요. 이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카페 여주인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렀던 이 A 씨,
특수상해죄로 결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아내와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상의하던 중에 아내가 과거의 이 투자 실패 부분을 언급한 것에 격분해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A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A씨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봐서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카페를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서 흉기를 휘둘러서 연인을 살해한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자신의 승용차로 카페에 돌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50대 카페 여주인을 심지어 흉기로까지 살해했던 이 C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나는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했고요.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고요. 다행히도 손님 등 다른 사람은 없어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 잠시 후에 저희가 연인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들 해서 분노 유발자들에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했고요.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임신 36주 차에 내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유튜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이 유튜버들 관련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경남경찰청에서는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 A씨를 비롯한 가해자 8명에 대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려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해서 신상 유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접수한 고소와 진정은 무려 이 469건으로 이 가운데 192명이 경찰 수사 대상자에 해당을 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1명에 대해서는요,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상황입니다.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했다. 36주면은 4구 36. 9개월 아닙니까? 9개월. 10개월이면 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낙태 수술하고 영상을 올렸어요. 유튜버 B씨.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고 B씨뿐이 아니고 이거 수술해 준 의사도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많은 의사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유튜버는 사실상 만삭에 가까운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함께 이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낙태 영상이 업로드된 매체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했고요. 다만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또 태아 상황 파악 등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무슨 정신으로 이런 걸 그러니까요. 찍어서 올리는지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버들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야, 이거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퇴나 재적 등 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학업 중단 학생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 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만 5천 명으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전만 해도 그 학교를 자퇴하는 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 그 숫자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개의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학교를 떠난 학생 전체 학생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새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 비율을 보면 외고와 국제고가 2022년 317명에서 2023년 366명으로 무려 15.5%가 늘어서 학업 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신 때문에 그럽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건지 학업 중단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십니다. 아무래도 대입 입시에 내가 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분석을 진행한 입시학원 측은 이 외고, 국제고 학생의 학업 중단은 이과를 선호한 현상, 또 의대 쏠림 현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학업 중단 학생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시보다 이 정시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학업을 쫓아가는 거 이러면 이제 내신인데 네. 내신하고 수능 공부하는 게 다르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능도 잘 받는 우리 때 그랬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내신을 쫓아가려면 또 수능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싶어요.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죠.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마지한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새 중부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남부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반드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대 80mm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내리겠고요. 충남 북부에도 많게는 60mm 이상 쏟아집니다. 이후에도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도 우려됩니다. 오전까지 중부에 시간당 30mm가 쏟아질 텐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차츰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일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제주는 34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습도 때문에 꿉꿉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영동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초속 15에서 20m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1000만을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이 고백을 했죠. 지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하고 착취당하고 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인터넷 방송에 따른 정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라고 들었는데요.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이런 남모를 고통해 팬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건 이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몸에 상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폭행으로 인한 뭔가 상처였다고 하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말이 남자친구지 협박하고 또 무슨 돈 벌어오라고 자꾸 요구하고 네. 이게 말이 남자친구지 정말 사람을 도구로 보고 착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쯔양 측은요. 4년간 내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고 협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간 당했던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폭행 이 녹음 파일 중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 파일을 들어보면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의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간 얼마나 많은 폭행이나 협박에 노출됐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쯔양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거는요. 전 남자친구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협박으로 어떤 돈을 벌어오게 시켰다라고 하면 공갈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연인을 괴롭히면서 착취를 이어가는 사람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연인이란 이름의 노예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너튜버입니다. 이 1,000만이면 정말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너튜버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찌양이 이렇게 자신의 일을 고백한 것도 찌양 개인만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찌양이 이 같은 사실로 인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또 논란이 이어지면서 찌양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금 더 진실을 알리는 네.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찌양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대학생, 휴학생으로 있을 때 이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남자친구가 잘해줬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찌양이 이별을 고했는데 갑자기 네 몰카 내가 가지고 있다면서 몰카를 빌미로 해서 협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찌양의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그렇게 맞다가 이제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거기서 일해서 돈 벌어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너는 술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얘기해서 결국 가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유흥업소에서 번 수익마저도 이 전 남자친구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찌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과 갈치 무려 4년간 계속됐고요. 너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발생한 수익까지 4년 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찌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를 시작한 건 역시 전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 업소에 가게 된 게 찌양 측 주장에 따르면 결국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가게 됐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전 남자친구한테 나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남자친구가 그럼 너 돈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전부터 이 찌양이 방송 생각을 해왔는데 그 찌양이 이 업소에 갖고 싶지 않아서 나 방송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 찌양이 늘 귀엽고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저희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시작한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 수익도 남자친구가 다 가져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찌양이 사실 먹방 유튜버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찌양에게 돈을 정말 전 남자친구가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방 너튜버임에도 불구하고 치킨을 시킬 돈도 없었다. 이렇게 찌양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너튜브가 인기가 많아지자 결국 이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차리고요. 자신이 소속사 대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7대3으로 그러니까 소속사 7 그리고 이 찌양은 3 이렇게 나눈 불공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30%마저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0년인가 찌양이 그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유튜브 다 내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역시 전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찌양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뒷광고 논란 이 또한 전 남자친구가 한 것이다라고 찌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찌양은 이 뒷광고 논란에도 피해자였다는 것이 찌양 측의 이제 의견이고요. 또 그간 남자친구에게 협박받고 이 폭행당한 녹취 파일만 찌양 측 변호인이 얘기할 때 3,800개에 달한다. 근데 영상으로 그때 그 라이브로 이제 공개됐던 건 그 3,80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찌양 측 변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 개의 이 녹취 파일이 그대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변호사들이 공개한 사진 지금 보시면 폭행당한 이 상해당한 흔적들이 그대로 공개가 되죠. 네. 찌양 측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다가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 수익을 얻어들이려면. 그래서 얼굴은 빼고 때렸다라는 것이 또 찌양 측의 진술입니다. 4년간 거의 매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을까? 분명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찌양 측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용기를 내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만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하려고 하면 또 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더 큰 폭행이나 협박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랜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에서 계속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무기력해지고요. 결국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돼서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아이고. 야,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갈취하고 때리고 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전 남자친구가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정말 당당했다면 수사를 떳떳하게 받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찌양이 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영상을 함께 공개한 이 찌양 측 변호인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도 어마어마합니다. 성폭행,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습 상해, 심지어 뭐 공갈,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말 그 죄명만 해도 여러 개에 진짜 해당할 정도로 많은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 남자친구 피고소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생존해 있었다면 어느 네.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찌양 측에서 만약에요. 고소했던 네. 사건들이 모두 인정되었다라는 전제라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폭행 피해를 고백한 후에 이틀 만에 구독자 수가 30만 명 가량 늘어나는 등 누리꾼들의 응원이 찌양에게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누리꾼들 반응이요. 찌양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다. 도대체 혼자 어떻게 버티셨냐? 같이 울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힘든 시간 보상 받을 날 온다. 이런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야, 여기서 이 말이 오네요. 피해자가 아니고 생존자다. 네. 네. 뭐 이 얘기로 그냥 다 가늠이 되네요. 네. 자, 이게 또 있어요. 지난해 12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이거 좀 전해 주시죠. 네, 한 여성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남편의 범죄를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에는 남편의 강압에 의해 감금된 채 강제적으로 방송을 했고 노출 의상을 억지로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내용과 함께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 전혀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 유서를 가족들이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 입장에서도요, 딸이 좀 결혼한 이후로부터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이 사위는 이 육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한 뒤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집에 놀러 가겠다라고만 하면 부부가 모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 앞에서 살짝 받고 딸이 부모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전화로 딸이 굉장히 힘든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자신을 심하게 괴롭힌다 이렇게 딸이 얘기를 합니다. 놀란 부모님은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딸이 오늘 말고 내일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그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한 그날 오후에 가보니까 딸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만나기로 해놓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부모 입장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근데 이제 더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사위라는 사람이 심지어 육군 상사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 이 사망한 아내에게 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에 성인물 사이트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의 성관계 영상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년 전부터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성인 방송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위라는 사람은요.
자신 때문에 어쩌면 사망했을 수 있는 이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어떻게 장례식장에 안 옵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의 행적도 좀 이상하죠. 또 결정적으로 유서에 적힌 내용이 있으니까 유족들은 사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당시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던 이 사위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구속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참. 아내에게 소인 방송을 하게 한 강의하는 맞으십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내를 팔아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걸 팔았다? 그리고 성인 방송을 하루에 12시간씩. 아이고, 이게 남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방에 가보니까 실제 딸의 방에 가보니까요. 어떤 이 성행위 도구들이 딸 방에 너부러져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옆방에는 남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남편이 제가 전직 군인 상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 좀 행적을 봤더니 이미 2021년 7월에 이 SNS 불법 영상물 공유로 강제 전역당한 상태였다고 해요. 참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김 씨가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 함께 보시죠. 오늘 저녁 6시까지 안 들어오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틀겠다. 지금 말 안 하면 후회한다. 장인어른 만나러 간다. 이건 뭐 완전 협박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협박이에요. 본인의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강요하는 게 게다가 저렇게 협박까지 하면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이미 정말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관계 영상이나 이 성인방송 영상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과 뜻을 거스를 경우에 이걸 유포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것도 돈 받고 파는 사람인데 그럼요. 더 심한 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아내는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일 때 이런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강제 전역을 시키고 그걸로 끝내요. 이때 처벌을 했으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는 이때 처벌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강제 전역을 당했을 때도 군에서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부인인 줄 몰랐다. 이 군의 입장이고요. 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 군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형사처벌하지 않았다라고 군 감찰 수뇌부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사실상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보다 형량은 똑같아도 실제 선고 형량이 유포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때는 군 감찰에서 불가능하다면 군 경찰이나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켜가지고 충분히 수사를 벌였을 것 같고요. 이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성폭력, 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때 처벌을 받았으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고통을 지인들에게는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이 피해 여성은요, 나를 감금시킨다, 답답해, 나가고 싶어, 숨 막혀, 갇힌 기분이 든다와 같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요, 살이 찐다고 음식도 못 먹게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피해자가 애원을 했는데도 강제로 그런 성인 방송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감시하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성인 방송물을 찍게 하고 이게 참 자괴감 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 공포감은 오죽했겠습니까?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 검찰은요, 이 김 씨에 대해서 정통마법상의 음란물 유포, 감금, 또 협박 혐의로 이 김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평소 이 성인 방송에 출연을 강요했다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불기소 처분했고요.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요, 결심 공판, 이 마지막 공판 때 출석을 해서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라면서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12일 있었던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형량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이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제했다라는 부분이 기소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7년을 구형한 우리 검찰에 비해서 징역 3년은 구형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런 형량이네요. 네, 재판부에서도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 씨의 범행이 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었다라면서 범행 동기가 나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가해자 김 씨가 타인과의 갈등을 겪는 등 이 가해자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도 양형사유에 참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저도 법조인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드는 판결입니다. 이에 지난 17일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요, 어떻게 될까 예상을 좀 하자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사실은 1심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1심에서 재판부가 했던 징역 3년형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을 한 거냐? 법도 나라도 내 편이 아니다.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 라며 울분을 토했고요.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옷을 찢은 것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짓을 해서 그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게 했으면 살인죄 아닙니까? 나는 그게 법 적용도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누리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3년이 엄벌이냐, 기가 찬다. 이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신상 공개해 주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학대를 자행한 일명 그 바리캉 폭행남 사건, 징역 7년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작년 7월 초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60여 차례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 폭행 장소는요,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한 신축 오피스텔이었고요. 이 김 씨는 당시 일부러 공실이 많았던 건물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B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 부모님에게 살려달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부모님과 경찰 현장에 가보니까 이 피해자 B 씨를 강아지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서 삭발까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나 저 사람 진짜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한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이 피해자 B 씨에 대한 이 가해자 A 씨의 집착 엄청났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일 정도였는데요. 이 하루 평균 SNS 문자 300개, 전화 20통을 할 정도로 집착하고 매일 만났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가 잠깐 자고 있구나, 이 공부하느라고 잠깐씩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피해자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모르는 일상 대화가 발견되면서 격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가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 가해자는 피해자인 B 씨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직접 적게 하고 따르지 않을 시에는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친필 글씨로 적힌 수칙을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말 2번 하게 하지 않기,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어 라고 대답하기, 남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최대한 붙어있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거의 이게 뭡니까 대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써놓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 피해자한테 이 가해자가 계속 너는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이렇게 가해자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피해자가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이런 그렇게 되는 생각을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는 내가 이 가해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잘못한 부분이 없어도 그냥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봐서 이미 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종속, 지배 상태, 즉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다 인식하는 그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정신적인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하고 이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왔죠? 일단 이 가해자 A씨에 대한 죄명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고요. 그러면서 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또 이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화가 나는 거는 이 가해자 김 씨가 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려 1억 5천만 원을 공탁을 하면서 감형을 노렸다는 점입니다. 요 노린 게 그럼 이 부분이 형량에 반영이 됐나요? 맞습니다. 이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설시할 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눠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탁금은 걸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원치 않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를 동시에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랑 합의도 안 돼 공탁금도 안 걸어 이거보다는 유리하지만 공탁금은 걸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 모든 것을 참작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입니다. 네, 피해자 B 씨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 증인 출석 이후에 환청 또 환시에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출소하게 되면 이 남성이 그때 30대거든요. 보복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까에 대한 그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현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요, 형량이 너무 경하다, 약하다라는 거고요. 피고인 측에서 형량이 너무 세다라는 이유로 양측 항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받은 경우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걸 쓰게 되면요, 이 공탁금에 대한 효과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분 이걸 놓쳤다면 제출을 하심으로써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짚은 사례만 봐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뿐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법의 심판은 3년, 지금 얘기는 7년. 이게 우리가 법 감정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참 이런 거 보니까 저희가 이 코너 진행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답답해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 참아왔던 게 결국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2016년도에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엔 교제 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례법을 보면 이 의사나 이런 의료인들이 피해자를 이렇게 거만하다가 상처를 발견할 경우에 교제 폭력이 의심이 될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고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문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9분입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연은요. 초보 집주인 전세를 줄까요? 월세를 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내가 집이 있어 집주인인데 이거를 전세로 내놓느냐 네. 월세로 내놓느냐 이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김현우 소장님과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또 예. 나타나자마자 항상 제가 먼저 질문 드리잖아요. 소장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소장님이 건물주가 돼가지고 월세 따박 받아가지고 딱 사는 그런 삶. 리치 라이프. 어떠세요? 건물주, 건물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통째로 가진다는 상상만 해도 야 이거 그냥 마음이 막 울컥울컥합니다. 그런 생각 가끔 하세요? 가끔이 아니라 그래요? 매일 합니까? 건물만 보면. 이게 뭐 월세냐 아니면 뭐 전세냐 맨날 이런 로망에 시달리면서. 네. 이게 행복한 고민이죠. 뭐 인선 씨도 지금 뭐 상상만 해도 행복해 보이는데. 저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월세가. 제가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얘기하다 보니까요 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같은 집에서도 어떤 분은 월세를 내시고 어떤 네. 분은 전세를 내시고 또 어떤 분은 월세를 받고 전세를 받으시잖아요. 이게 뭐가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와 월세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네. 집주인 입장에선 이게 뭐 사실 허탈하겠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특별히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게 있다면 누구든 그 선택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 전세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죠. 얼마를 받을지 이 고민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 외에도 전세라는 제도도 있고 심지어 또 중간에 반전세라는 반전세. 것도 아하.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아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정말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걸 단순히 수익률만 따져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룰 오늘의 사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조금 더 크면 다시 올라올 생각으로 현재 있는 집을 세를 주고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집주인은 처음이라서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장님, 요새 전월세 시세가 좀 어떤가요? 집을 구하는 거야, 세입자를 구하는 거야. 그걸 먼저 알려줘야죠. 전 세입자를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 물건이 뭐예요? 옆에 행복 아파트인데요. 월세도 요즘 수요가 조금 있지요? 빌라면 몰라도 아파트는 전세로 내놔야죠. 전세 놓으세요. 내가 수수료 싸게 해드릴게. 수수료를 싸게 주신다고요? 대신에 요 건너에 그 아침 빌라 있는데 재개발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내가 살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데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마침 사장님 오셨으니까 내가 살짝 알려드릴게.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빌라 사면 딱이야. 아니 전세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덜컥 집을 사면 어떡해요, 사장님? 저는 아직 집 살 여유는 없고 월세는 어때요, 사장님? 집 안 사? 글쎄 일단 내놓고는 가보세요. 누가 뭐 전세나 월세 구한다는 사람 나오면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 가세요. 사장님! 가세요. 어디 가세요? 부동산 사장님과 의논을 해보려고 했지만 딴소리만 계속하시고 아내와 이야기해봐도 서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아 굴려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타다리 월세를 받는 게 나을지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장님 이상하시네. 아니 목소리부터 조금 느긋해. 좀 이상해요. 은근 말투도 좀 그렇고. 세입자 구한다는데 왜 매매를 강요하죠? 이게 전세 중개도 하고 매매도 하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를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는 거죠. 네. 근데 수수료를 깎아주신다고 해서 약간 혹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게 전세냐 월세냐 저도 고민하고 사장님도 못 고르시고 하는데 이게 조언 좀 구해주세요, 사장님. 사실 그 수수료 좀
좀 싸게 해준다는 말에 혹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중개 보수야 뭐 깎기 나름입니다.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뭐 전세로 할지 월세를 할지 이런 것부터 결정을 하고 이제 매매 중개업소를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확실하게 나한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연 주신 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본 사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요.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를 받을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그런 거죠. 이게 전세냐 월세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예? 한번 들어보죠. 인선 씨 생각 어때요? 뭐 소장님도 같이 하실? 네. 잘 모르겠는데 전세냐, 월세냐. 뭐 부동산에서 잘 모르는 부활못이라서 네. 일단 소장님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 하신다고요? 모르겠어요. 찍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의견이니까 저도 의견. 뭐 이게 네. 정답이 꼭 있는 것만은 아니니 본인의 한번 의견을 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주는 게 낫다 하면 이제 전세를 네. 드시면 되고 월세가 낫다면 월세를 들면 되는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월세를 주는 게 낫다, 전세를 주는 게 낫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스파밤. 거의 전세네. 저는 월세. 월세에서 또박또박 나도 월세. 월 얼마씩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오, 인선 씨는요? 저도 사실 전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어른들이 자꾸 월세라고 하니까 네. 월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아니, 근데 목돈이 필요하면 전세일 거고. 네. 그죠? 근데 이게 세입자 따라서 다른 게 월세를 넣었다가 만약에 그 한두 달 밀리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그럼 보증금에서 까야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방금 또박또박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돈 들어오는 네. 거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150만 원이면 월세. 꽤 많은 돈이잖아요. 네네. 저 월세 하겠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니까 월세. 목돈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이거 굴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월세 또박또박 받는 게 낫지. 전세 받아서 목돈 굴린다고 했다 날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는 거니까. 네. 이거 두 분 얘기도 왜 들어봐야죠. 반으로 드신 거예요? 신인선 150만 씨는 원, 그래 결정한 거예요? 간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150만 원 네. 떠박하면은 네. 150만 원이면 용돈 될 것 같은데요. 150만 원이나 용돈. 아, 용돈이에요. 생활이 되지. 그렇죠. 네. 그리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뭔가 안정적인 수입. 이런 게 굉장히 네.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중립입니다. 근데 중립이에요. 왜요? 예. 왜 그래요? 저는 박쥐같이 중립입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자에 내가 좀 깨어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거 내가 잘 굴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 복잡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가 더 좋아. 이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임대 수입으로 생활도 가능하시니까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낮아서 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고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 넣어봐야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은행에 예금 넣어놨을 때 연금리 4.5% 기준일 때 세후 이자 소득세를 떼고 월 14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150만 원보다는 낮은 가격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마저도 이 4.5%라는 금리가 현재는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요즘엔 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일단은 이 수익률 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4.5%는 저는 뭐 최근에 본 기억이 잘 지금 없고요. 없어요. 예. 그냥 뭐 한 3% 정도? 그 정도? 3.5%라고 그럼 가정을 했을 때 네. 세후 한 11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좀 손해보는 기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4억 5천을 내가 가지고 네. 내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 이걸 굴릴 수 있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점이 이 굴릴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전세보증금은 내가 받았다가 이 세입자가 2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2년 뒤에 돌려줘야 되는데 보통 이 세입자가 나갈 때는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꼬이게 된다면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못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네. 확 무서워지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 고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월세.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좀 투자할 만한 곳이 있어, 혹은 투자를 하고 싶어라는 경우에는 전세고, 네.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월세를 주고 따박따박 돈을 매월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률로만 놓고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금에 넣어놨을 때 이거 이자 얼마 받아? 아, 이거 월세보다 적은데?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너무 큰 돈 굴리기에도 좀 제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만 했었는데 사실은 주택을 임대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주택을 임대할 때 고려해봐야 할 두 가지. 그게 예. 뭘까요? 자, 뭘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두 가지. 이거 그냥 갑자기 두 가지 하면 저희가 알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아. 앞에 두 가지인데 주택을 하나는 좀 임대할 때 뭐 뭐뭐과 글자가 뭐뭐를. 짧고요. 네. 하나는 좀 글자가 깁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전세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을 고려하나요? 뭘 고려하지? 장판과 집 상태 예. 집 상태는 완데 아니면 그거 아닌가? 뭔가 돈이 오갈 때는 네. 무조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잖아요. 오, 예리하다. 세금인 것 같고 아닌가? 뒤에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세금과 뭘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맞출 한번 수가 없을 것 보죠. 같아서 네. 보겠습니다. 세금만 그냥 보여주세요. 뭐예요? 세금 건강보험료? 예. 세금은 맞고 이거 뭐야?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해요? 예. 뭐 지금 저는 지금까지 수익률 해서 뭐 제가 받을 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는 돈이 있었네요. 세금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를 내는 거겠고. 그렇죠. 잘 몰라서 그런데 건보료가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무슨 상관이죠? 오, 이게 왜 뜬금없이 생뚱맞게 건강보험료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세금적인 부분부터 이제 소득이 잡히냐 안 잡히냐를 봐야 됩니다. 네. 임대해 주려는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이면서 1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이건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이다라고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걸 꼭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잡히니까 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연계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이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죠. 이 지방의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에다 집을 살까? 요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자칫 집을 샀다간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이게 월세 소득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에서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임대를 내서 월세를 받으면 내 소득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세금을 비롯해서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전세는 어때요? 전세 줄 때는? 전세 보증금도 사실 목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금융상품으로 굴리게 되면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죠. 이것도 엄연히 소득입니다. 그건 나가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또 골치 아파지는데요. 일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득, 이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연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단일 과세하지만은 요 초과분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가지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대 뭐 45%까지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집주인이 이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실 텐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합쳐가지고 건보료를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임대소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직장가입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임대소득을 받으시는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다. 보통 이제 소득이 없으면 네. 직장 다니시는 분의 건강보험 얹혀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이 소득, 임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도 탈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지역가입자는 금융상품에다 넣어놨다고 해도 그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도 소득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보니까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도 아니고 직장 가입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하신다,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직장 가입자로서 월세 150만 원을 받게 되면 연간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이하니 이 건강보험료 부담은 일단은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에 비해서 확실하게 부담은 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임대소득을 받는다면 그래서 지역 가입자보다는 직장 가입자 쪽으로 임대소득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의 명의인데 아내가 임대소득을 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앞쪽으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임대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앞서 비과세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주택의 명의가 누구냐 그리고 건강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 상황별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이게 상황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까 네, 그때 뭐가 그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못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세금 폭탄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요 표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내가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걸 보면 일단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 네.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번 주택이 1주택이냐 2주택이냐인데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월세 임대 수입이 있다.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1주택입니까? 예스고요. 국외주택 아니고 국내니까 이것도 노로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되고 네. 또 기준시가 이건 공시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9억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이분은 아파트 가격이 뭐 시세 7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시가는 이거보다 낮겠죠. 그래서 노 하면 바로 밑에 빨간색으로 과세 대상 아님, 그러니까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 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이면 비과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사연 보시면 이 공동명의라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또 임대소득을 반반으로 50대 50으로 쪼갤 수 있다. 쪼개죠. 그러면 그 150만 원 중에 75만 원만 내 소득이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또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비과세인데 이걸 또 반으로 쪼개면 이분은 임대소득세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기존의 집을 세를 주고 네네. 지방에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에 새 집을 구해서 가게 되면 2주택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지방에 가게 되는데 자녀들이 뭐 한 중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거기에 좀 정착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또 지방에서 이사 다니기 불안하니까 집을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주택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주택의 크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시가로 2억 원 이하면 이건 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이 되어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세율을 매겨서 계산하는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연간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임대소득만 딱 떼서 분리해서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분리과세가 세금을 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이 6.6%예요. 그런데 분리과세 하게 됐을 때는 세율이 단일 15.4%입니다. 세율로만 보자면 분리과세가 더 높죠. 그런데 이 세금을 매길 때는 얼마냐, 당신이 세금을 내야 될 그 소득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택하는 경우는 조금 간단한데요. 일단 수입 금액, 월세 금액의 50%는 그냥 무조건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50%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가 실제 세금을 내야 되는 임대소득이라고 봐주는 거죠. 이 사연자분에게 그러면 예. 월세를 주게 됐을 때 네. 월세를 주게 될 때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네. 월세 수입이 생기는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월세 세금. 이분 같은 경우에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리과세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50%는 무조건 공제니까 네. 1,800만 원에서 50% 반을 빼면은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자, 이 900만 원에서 또 뭘 빼주냐? 기본 공제로 그냥 200만 원을 또 빼줍니다. 아하. 그러면 900에서 200 빼니 700만 원이 되니까 요 700만 원이 세금을 내야 될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 소득에 대해서 15.4%를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700만 원의 15.4%는 107만 8천 원. 오. 이렇게 세금이 다음 연도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2천만 원 이하지만 종합소득세로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6.6%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뭐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들어간 경비 혹은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적 공제 이런 것들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또 이걸 임대 주면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장판, 도배 이런 거에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택을 임대할 때 세금하고 건보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거는 일단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전세를 주든 뭐 월세를 주든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전세를 줬을 경우 보증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좀 안전한 뭐 좀 방법이 없을지 뭐 투자를 할 만한. 예, 그리고 네.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4억 5천만 원이나 된다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목돈이 생기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2년 뒤에 돌려줘야 될 돈이죠. 이 수명은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텐데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으시려면 보통 우리가 저축은행을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저축은행 예금이 요즘에 시중은행 예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한 0.1%포인트 정도 차이 아니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은행에 안전한 곳에서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2년 뒤에 돌려줘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신용등급이 높고 만기가 별로 안 남은 채권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채권들은 금리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채권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도 채권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데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예금 이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라든가 건보료 부담을 좀 적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뭐 예금하고 채권 둘 중에 뭐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예금과 채권 그리고 원금 보장형 ELS 상품 이런 것들에 분산해서 투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ELS 이걸 ELB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예금하고도 비슷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다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발행사가 파생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원금과 수익률 모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후에 네. 회수가 가능한 이런 상품들을 좀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살랄랄랄라. 2년 후에. 예. 네. 아 어렵다. 자, 그럼 월세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한 달에 매달 15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보증금은 적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걸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뒤에 돌려주려고 봤는데 돈이 좀 묶였다. 그럼 이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기도 해요. 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거 이거 이제 생활비로 뭐 충당을 해도 좋겠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한 금액이 세금 떼고 얼마냐? 뭐 이분들은 세금이 없으니까 150만 원 전액 다 활용할 수 있으니 이걸 좀 더 적립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세로 임대할 때와 월세로 임대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활용 방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그냥 그 순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있으면 딱 정답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사실 아까부터 네. 제가 아까 연기를 했잖아요. 네. 좀 찜찜한 게 예. 이분들 지방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지방에 집은 있는 상태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걸 구해야 되네. 아, 맞네요. 아, 그러니까 지방에 집을 구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지방에 집을 구해야 돼요. 살 곳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네. 상황인지 그걸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전세 보증금 받을까, 월세로 해가지고 월세 임대소득 네. 받을까, 이 행복한 고민만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를 놓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살 집 못 구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인생은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방에 집을 살 것이냐? 네. 혹은 내가 월세로 들어가냐, 전세로 들어가냐?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지방에 집을 사면 2주택이 되니까 그건 사는 안 건 좀 되고. 배제하고 네. 거기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2주택 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건보료, 세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뭐 양도세 그리고 살 때도 취득세 엄청 되게 복잡해지니까 일단 전세든 월세든 세를 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집을 임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전셋집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을 좀 활용하고 차익이 남는다면 그것도 여유롭게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월세로 내려간다 그러면 매달 월세 줘야 되니까 내 집도 월세로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싹 오. 돌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네. 월세로 구했으면 월세로 충당하고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민 해결인데 바로. 네, 바로 해결. 아니 근데 또 인선 씨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월세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세일 경우에는 이게 만기 시점을 못 맞춰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 전세입자한테 빼주려면 내가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거나 꼬여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일단 세입자는 내보내줘야 되니까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세 퇴거자금 대출 혹은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예요.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주인님께서 네. 저의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주인분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출을 조금 문턱을 낮춰줬습니다. 저한테 보증금 주기 어려우시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시면 대출을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팁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입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그 집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주고 해당 집을 경매 처리하거나 하게 되니까 집주인은 사실상 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다면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했든 안 했든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는 위험이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까지 소장님께 조언을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솔루션을 토대로 오늘 상황에 대한 맞춤 솔루션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부담이 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본 결과 과세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집은 전세로 아니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필요하다 하시면 지금 집을 월세로 해서 충당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맞죠, 소장님?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이? 지금 이 솔루션은 현재 시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2년 뒤에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때 가서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2년 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을 때 이 세입자를 받았다가 지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역전세를 겪는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선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만 가정을 한 거니까 세입자를 들이든 아니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든 중간중간 이런 임대차 상황도 잘 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알아야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전월세를 준다는 판단을 하는 그 시기가 네.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이 많잖아요. 네. 근데 공격적인 투자 이 부분은 염두에 주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네. 경험에서 우러나서 늘 말씀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사이 중부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최대 80mm 이상이 예보됐고요. 충남 북부에도 60mm 넘게 더 내립니다. 이후에도 내일 아침까지 비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네,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도 우려됩니다.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 세찬 비가 내릴 텐데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가 쏟아지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일부 남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제주는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 때문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중부 서해안과 영동에서는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 텐데요. 대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비가 내리면 폭우가 내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오늘도 뭐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